shouldn't be doing it. But a lot of good things can happen. You know, we'll be talking about, I mean, he'll bring up Taiwan, I think, more than I will. But I think that a discussion will be a little bit about energy and about the very beautiful country of Iran. 台湾问题是中国内政，我们坚决反对建交国同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这一立场是一贯的、明确的。中方欢迎特朗普总统对中国进行国事访问，访问期间，两国元首将就事关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中方愿同美方一道，秉持平等、尊重、互惠的精神，扩大合作，管控分歧，为变乱交织的世界注入更多的稳定性和确定性。Establish a minimum baseline tariff of 10%. You notice that on the chart? 重申坚定支持，实现半岛。네, 현재까지 나온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들 핵심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그리는 실무회담이다. 여기서 실무회담이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논제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특징적인 건 멜라니아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함께하는 만큼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이 실무자를 포함하는 건 문화적인 요소는 배제를 하고 전쟁과 또 경제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거다라고 비춰지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또 실적, 거시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가 중요하겠고 특히 사전에 17명의 주요 기업 CEO 명단과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하고 있는지를 담아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보잉 737 맥스 여객기 대량 구매건이나 대두, 소고기 같은 좀 시장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기간인데요. 원래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정상회담 기간이 3박 4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번 밀리면서 1박 2일이 됐다가 그게 13일 저녁 도착으로 2박 3일로 변경이 된 건데 사실상 14일, 15일 양일간 이어지는 만큼 그렇게 많은 논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당장 있는 스몰 딜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네, 바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장에서도 강했고요. 현재도 3%에서 많게는 18%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AI용 히토류 13종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제한 1년 유예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장하길 바라고 있고요.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제한을 완화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ASML 노각 장비와 히토류를 맞바꾸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중국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허용하지 않기로 어제 미국과 좀 동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소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4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기선제압용이다. 이런 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시장 전략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는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현재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사실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11월. 그러니까 이후에 8년 6개월 만이었는데 일기 재임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약 7개월 만에 이 두 정상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 대담 위해서 두 분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섭외를 했는데
이 미국과 중국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군 중국 화동 사범대학 특별 초빙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제 옆에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연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일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유현정 센터장님께서 먼저 의의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는 미국은 중국이 필요했고 또 중국은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의한 만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상황이 변화가 되면서 네. 이렇게 압박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특히나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물가에 대한 체감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 그리고 피로감,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은 결국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중국과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를 사고 보잉기 문제, 쇠고기 문제, 미국 물건 좀 많이 사달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죠. 이제 시진핑 임기 4기에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진핑 정권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만 문제, 네. 그리고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 있었잖아요. 관세를 좀 낮추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미중 경쟁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기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양 국가가 지금 현안에 필요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만남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로의 니즈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란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는 마당에 중간 선거도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합의가 이끌게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사 배경에 대해서? 네, 그 지금 센터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면요. 네. 미중 양국이 필요했던 것이죠. 미국은 선거 공약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자기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내외적으로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상대방은 중국.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시진핑 주석에게 좀 SOS를 쳤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필요로 하니까 1박 2일이었던 것도 2박 3일로 흔쾌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는 구궁 자금성을 폐쇄한 상태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 내외만을 위해서 개방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정말 엄청난 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국빈 방문 플러스의 환대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국빈 방문 2 플러스의 환대가 될 만한 티엔딴은 자금성 같은 경우는 지상의 세계에서 지존한 황제들의 통치 공간이지만 티엔딴이라는 것은 황제가 하늘에 천명사상인 것이죠. 예. 제사를 지내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 가가지고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학상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제재 완화.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제재를 많이 완화시키고 또 대만 문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을 이 기회에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 두 양국의 국익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박 3일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중계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인민대회당에 도착을 해서 현재의 모습은 방중 환영 행사가 시작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유현정 센터장님께서 중국을 활용해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국을 활용해서 네. 이 이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거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선거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미 미국이 이 이란 전쟁으로 1,400조 이상의 네.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을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네. 관세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기술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느슨하게 해서 중국을 접근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과 의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란과 중국은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파키스탄이나 또 이제 같이 이제 중재 역할을 중국이 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은 이제 브릭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전략, 어떤 그 국가들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어떤 평화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게 또 중국의 요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분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중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걸 좀 해결할 가능성, 그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죠,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시진핑 수석에게 이 이란 문제 해결 좀 도와달라. 겉으로는 부정했지만 사실상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그 미국 측의 제안에는 중국의 명과 암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명이라는 것은요. 밝은 면이라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여한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명분을 주는 거군요. 중국의 네.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중국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양국은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좋은 것만은 줄 수 없겠죠. 그러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무슨 꿍꿍이로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암은 책임 전가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차이나 오일머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이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중국이 가장 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양국은 적지 않은 평행선을 걷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격적인 종전이라든가 매우 의미심장한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너희들한테 중대 권한을 줬으니까 해봐. 그런데 제대로 안 되면 아유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서 이거 뭐야. 책임이 전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노력은 최대한 다 할게. 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보다는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씩 압박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려는 그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이란 전쟁의 최대의 수혜주가 중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예. 방향에 서로의 그런 비즈니스 포인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예.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가장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건 또 히토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히토류를 굉장히 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급망 확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AA 패권 시제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히토류라든가 뭐 어떤 상업적인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네네. 때는 선별적인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선별적인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히토류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미국은 히토류가 필요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삼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삼비인 대두라든가 아니면 비프,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보잉, 비행기 대량 구매 중국이 해주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도 미국한테 또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삼비에 대해서는 대국적인 자세로 많이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히토류를 쉽게 줄 수는 없겠죠. 네. 히토류 대신에 AI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히토리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따라서 히토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씩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히토리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의 무역이라든가 경제 성과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 중국도 필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만큼 들어주면서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 무기도 소진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으로 비축하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농산물 이런 부분 그리고 보잉 항공기 구매 이 이슈도 걸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두라든가 그다음에 소고기라든가 농산물 같은 건 중국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더 많이 좀 사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사줄게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보잉 항공기 같은 경우도 뭐 중국도 어차피 필요하니까요. 중국 국산 비행기도 만들었대지만 아직 상업화가 그렇게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항공 수요는 필요하니까요. 항공 구입하는 것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는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갖다가 쉽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히토류 카드라든가 주요한 자원 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 네, 맞아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것인가. 그다음에 AI 반도체 문제에서 얼마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 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중국도 조금씩 그 대응 방안을 규모를 좀 달리 해나가겠죠.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대만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사실 이게 양국의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만 문제가 되면 굉장히 뾰족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문제로 싸우려고 했지만 크게 또 충돌을 빚는 흐름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어떤 이게 협의점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예민한 그런 이슈라서요.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께서? 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입장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왜냐면 대국으로서 이제 G2로서 당당한 중국 국제적인 이미지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이제 연임 4년임을 앞두고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부터 계속 조국 통일,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려면 또 미국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연계되어 있고 얼마만큼 이제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원론적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해도 이제 트럼프의 특징상 우리가 또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중일 갈등에서의 대만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은 유예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반론을 하고 나서 과연 무기를 판매할 것인가 아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이 언행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또 앞으로 향후 귀추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만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 걸 억제하겠다 이런 심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미국도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가장 큰 영린이다.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아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압박 카드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괜히 잘못 써가지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데 조그만 거에서 국한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너가 무엇을 줄래? 너의 표를 까봐. 너의 표를 까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너의 표를 좀 들어줄게. 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연장을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국빈 방문이 아니라 국빈 방문 2+1 정도로 최고의 지존의 예우를 해준다라는 것은 이미 중국은 미국 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기존처럼 뭐 어떤 최첨단 무기를 대만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라든가 대만과 어떤 군사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약간 좀 완화된 모습.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판매 규모라든가 그 수위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조절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하도록 활용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위안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앞두고 위안화 강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이 위안화에서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AI 시대인 만큼 그리고 AI 투자 시대인 만큼 양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또 AI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논의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될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 AI 젠슨 황도 참가했지 않습니까? 네. AI라든가 반도체 칩 같은 경우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미국이 가장 강한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언급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젠슨 황도 함께 왔어요, 이번에. 그 말은 무엇이야? 중국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줄 용의가 있어.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어. 중국 너희는 몰래 먹일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죠. 네네네. 사실은 그 젠슨 황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못 가게 됐다가 다시 어쩔 수 겨우겨우 941생이라고 표현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에 잘못한 측면이 있었죠. 무조건 AI 반도체 측면에서 중국에게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공급을 시키면 안 된다. 거래를 끊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네네. 사실은 그 젠슨 황이 만드는 H20, H20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범용보다는 조금 뛰어난 데지만 그렇게까지 최고 기술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중국이 지금 상당히 대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하게 한다면은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 기업이 그만큼 불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역시 기술 자급자족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기술 자급자족을 하게 될 것이고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 중국의 AI 기술을 표준을 아시아 전체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미국은 기술 패권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더군다나 젠슨 황의 H20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많이 판매함으로써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길을 다 막는다라는 것은 미국 국익이 엄청난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가? 그럼 같이 가자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마냥 속편하게 조일 수만은 없는 그런 형국이기도 한 것인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길이 열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이 닫힐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놔야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도 그만큼 더 숨통이 트일 겁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 측이 이제 기술 자급자족의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본다면요. 레거시, 범용, 어느 정도 난이도의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만 HBM이라든가 좀 고난도의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초격차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기술
산업 수준을 계속해서 차세대는 우리가 계속 리드해 나간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은 네. 그렇게까지 늘 걱정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메모리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약간 화해의 물꼬를 튼다면 우리는 양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사이드가 열리는 것이니 이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만 볼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6.25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이란 전쟁통에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두 정상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러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국에서. AI 발전이 사실 그런 부분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나 아니면 군사 행동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AI 관련해서 좀 방지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까라는 의문?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에는 거론이 될 겁니다. 그 지금 AI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좀 위험한 좀 부정적인 측면을 이미 조금 부각해서 말씀드리면요. AI 기술이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 기술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인류의 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미중 양국을 비롯해서 그 AI 선진 국가들이 서로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호 오해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AI 기술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잉되게 활용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면서 군사적인 긴장도랄까 경쟁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기술을 어느 정도로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활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군사적 가드레일, AI 기술 뭐 가드레일 형식으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논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정도 논의를 하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분이 히토류 공급 이슈와 더불어서 AI 리스크,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주목하지 않을까. 오늘 회담 이슈 잘 보시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좀 길게 시간을 좀 배분해 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한의 이슈는 어떻게 또 논의가 되고 화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과연 비중 있게 논의가 될 만한 니즈가 있을까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핵심 이슈로 다루고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중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사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로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만날 어떤 대화의 장을 여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비핵화라는 표현을 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핵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핵 확산, 반대 이 정도의 워딩으로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첨예한 문제들은 약간 좀 피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번에 북핵 위기는 아쉽게도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쭉 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히 더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차제에 한 마디 더 드리고 싶다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것은 트럼프의 미국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중간선거에서 이기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선방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확 미국호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어가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이기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대내외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대패하느냐, 얼마나 크게 패하는 것을 좀 막느냐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요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네. 만약에 북한이라는 즉 한반도의 위기가 한반도 사안이 미국의 국가 사안이 혹은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했다면 트럼프는 이번에 반드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자고 할 텐데 언급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시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뭐 한반도에서 북한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도는 떨어지고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이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뭐 자기들이 바로 옆에 있고 또 북한하고는 영토를 한 2,000km 이상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미국보다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으면 중국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언급이 별로 잘 안 될 거라는 것은 미국의 관심사가 미국이 그만큼 그 북한 문제까지 논할 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현재 미중 정상회담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1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7,991선까지 가면서 8,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현재 미중 정상회담 두 정상이 만난 이후에 상승폭을 약간 줄이면서 7,903선까지 뭐 0.67% 정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폭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은 1,168선으로 지금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환율이 1,491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대비 1원 80전 정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 이어집니다. 2조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2조 넘게 사면서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삼성전자 현재 3.5% 상승으로 29만 4천 원, SK하이닉스 하락 반전하면서 0.3% 약보와 196만 원 선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미중 정상회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방중 이런 부분 좀 문화 행사도 여러분 생중계로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 경제에서 좀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경제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잘 못 알아들었고. 예. 일단은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일단은 제재 완화에 대해서 많이 논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양국이 제재를 많이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기업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으로 그만큼 더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히토리라든가 AI 반도체 민감한 부분에서 생각만큼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뭐 미중 양국을 더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미중 양국의 정상회담은 우리 기업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는가 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재편이 될까? 여기까지 좀 문제를 확대해 볼까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우선은 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향후 향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중국을 방문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또 방문하는 어떤 북중러의 어떤 밀착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고 예.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질서와 관련해서 그 두 국가의 움직임을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또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요번에도 뭐 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요청, 미국이 더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2박 3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위상은 우리가 싫건 좋건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수용하건 수용하지 않건 상수입니다. 중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더 많은 국가 정상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중국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그만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왕정국가, GCC 왕정국가들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는 이란으로부터 위협이라든가 다른 곳으로부터 위협, 국가안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자기들 땅에다가 미군 기지를 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GCC 왕정국가들도 지금 중국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안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안보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만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우리는 많이 좀 좋지 않은 면도 있었고 6.25 때 중국 때문에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아직도 20세기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중국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중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으로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서 환영식 거친 이후에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 여러 가지 속보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환상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 세계 중대 문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얘기를 했고 미중은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적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미중 관계에서 역사적인 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훈담이 오고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봐야지는 상황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정부 과제는 뭐가 있을지 센터장님 전해주시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북한 문제에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 미중 정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미중 정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북미 대화까지 이루어지고 또 남북 관계 개선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 연구자로서 해보기는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에 이제 와기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최선희를 만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북중 밀착되는 구도가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또 중국과 밀착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그런 가능성, 북중러의 밀착 관계 이런 부분들을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관계, 북중러 밀착.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들어보세요. 네, 그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는 그 미중 양국 간의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바로 옆에다 보니까 그 중국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는데 차제에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그 중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면 주변에 있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낡은 구태연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안미 경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미국에다가 경제는 중국에다가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미국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돈은 우리 중국한테 번다고 우리 중국한테 한국에 돈 벌어가지고 그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우리를 죽이는 데 쓴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안미 경중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다 경다의 시대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보도 다자적인 관점에서 경제도 다자적인 관점에서 해야지 어떻게 특정 국가 한 나라에다 모든 것을 다 몰빵하듯이 맡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그 말을 써오지 않습니까? 원교 근공이란 말인데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서로 경계하고 싸운다는 거.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교 근교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있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찍이 일본의 어떤 학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 만약에 일본이 바다 건너 저 멀리 동북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바로 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라든가 밑에 있는 멕시코 지역에 일본이 있었더라면은 일본도 힘이 있었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 일본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쏠 수 있었을까? 국토를 맞대고 있는데 자기들한테도 다양한 직간접적인 그 후폭풍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일본은 저 멀리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새로운 원자폭탄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일수록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무책임해질 수도 있고 더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준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엄청난 현무 시리즈 미사일 같은 거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가 그 서로 뭐 공격을 하게 된다면요.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핵이 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공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핵을 만약에 쏜다면 우리도 우리의 현무 미사일 갖다가 북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시설을 투하하게 된다면 핵무기와 같은 효과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공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먼 나라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당연한 원교 근교를 생각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과제, 혹시 이 틈을 타서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기회라고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당장 최첨단인 AI 반도체 쪽에서도 초격차를 갖고 있는 기술 분야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이 최첨단화된 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빨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지만 최첨단화되면 될수록 그 발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보다 그만큼 앞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국에서 지금은 조금씩 패배주의적인 중국이 너무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패배주의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한국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면은 그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중국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 기업도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 논리로서 중국을 제대로 바라봐야지 과거적인 생각에서 중국과 싸웠고 적대시했고 지금도 호시탐탐 영토적인 야욕이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요소, 중국 시장을 그만큼 덜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향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 기업도 중국 시장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쳐가지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한중 글로벌 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름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더 멋지게 뻗어나가자. 그래서 한중 글로벌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 회장님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교류해서 우리나라 K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딱 교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AI 반도체, 당연히 이제 메모리 포함되겠고 조선 방산 이런 섹터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세우는 게 국가적인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우위에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정상회담 두 분과 함께했는데 정리의 말씀으로 각각 한 분씩 그 관전 포인트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센터장님. 저는 이제 이번 이란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동맹국에 대한 어떤 부담, 요구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이슈나 현안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 부담감에 대한 부분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정교한 실용 외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미리 사전에 정책적으로 잘 마련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 외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은요?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아직도 미국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고 중국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의 이미지에 맞게끔, 지금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게끔 이미지를 바꿀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시작하고 나서 약간 그래도 뭐 장중 저점 부분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도 뭐 큰 변화 없이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나우 2부에서 미중 정상회담 특별 대담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인사이트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수근 중국화동사범대학 특별초빙 교수님과 함께했고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